전 세계 선진국 엘리트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 입국자 수 23만 명, 거제시 전체 인구가 대한민국 관문을 통과하는 유례없는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인파 속에 섞여 들어오는 이들은 단순 관광객이 아닙니다. 연봉 수억 원의 전문직, 독일 베를린의 안락한 저택을 버리고 탈출하고 한국을 선택한 서구권 엘리트들입니다. 독일의 베테랑 승무원인 제가 왜 12살 딸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한국행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치명적인 결함, 그리고 오직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상의 실체. 전 세계가 부러워하면서도 질투하는 대한민국 치안과 시민의식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안나이고 독일의 한 항공사에서 15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을 했고 12살 딸 엘라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유럽 노선만 계속 비행하고 싶었지만 회사는 달랐고 어느 날 갑자기 한국 노선 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상사가 말했습니다. 안나, 다음 달부터 인천 노선입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교육에서 한국에 대해 배운 적은 있었지만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문화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동료 토마스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고 한국? 사람만 바글바글한 나라잖아. 공항도 엉망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고 엘라를 혼자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핸드폰으로 한국을 검색해봤지만 정보는 너무 많았고 어디서부터 알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엘라에게 엄마 다음 달에 한국 간다라고 말했을 때 아이는 한국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고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야. 엄마도 잘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얼버무렸고 엘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고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라고 약속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비행 일주일 전 회사에서 간단한 안내 시간이 있었고 담당자는 인천공항은 매우 좋은 곳이고 하루 이용객이 20만 명이 넘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는 그 자리에서 20만 명? 그럼 완전 혼잡하겠네. 우리 공항도 바쁜데 한국은 얼마나 정신없겠어라고 비꼬듯 말했고 몇몇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토마스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고 혼잡한 공항에서 길을 잃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한국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니 도움을 요청하세요라고 덧붙였지만 저는 그저 형식적인 말로만 들렸고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 전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엘라가 자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불안했고 낯선 나라에 간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라고 혼잣말을 했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독일의 밤은 조용했고 익숙했으며 안전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알 수 없었고 그저 무사히 다녀오기만을 바랐습니다. 토마스의 비웃음과 담당자의 형식적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 이틀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끝없이 보였고 복도마다 가득했으며 어디를 봐도 인파가 넘쳐났습니다. 20만 명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토마스가 옆에서 봤지? 내가 뭘 했어? 완전 난장판이잖아 라고 말했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가 맞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고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입국장을 지나는데 젊은 여성이 저를 향해 다가왔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무원이시죠? 도와드릴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멈칫했고 그녀의 배지를 봤습니다. 인천공항 고객지원팀 김서연 대리라고 적혀 있었고 독일어로 유창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저는 정중히 거절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말한 뒤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이 조금 과하다고 느꼈고 이렇게 붐비는데 일일이 신경 쓸 여력이 있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짐을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 토마스가 다시 투덜댔고 저런 식으로 친절 떠는 거 불편하지 않아? 우리 혼자 잘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하는 거겠죠 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토마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고 그 차이가 낯설었으며 저는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오는데 서연이 다시 나타났고 혹시 호텔까지 가는 길 아세요?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지도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고 서연은 알겠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라고 말하며 또다시 물러났습니다. 토마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계속 따라다니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서연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고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혼란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잘 정돈된 느낌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혼잣말을 했고 엘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 걱정 마. 딸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고 엄마 조심해요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겠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흘 뒤 저는 공항 승무원 쉼터에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다음 비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큰 소리로 말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그 한국 직원 또 봤어. 나한테 특정 출입문 쓰라고 추천하더라고. 무슨 감시당하는 기분이야. 몇몇 동료들이 웃었고 한 명이 왜 그런 거 추천해? 라고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모르지. 과잉 친절 아니면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어쨌든 불편해라고 대답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쉼터 문을 열고 들어왔고 손에 안내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무원 여러분. 혹시 공항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녀는 친절하게 말했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달랐고 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불편한 점이요? 당신이 자꾸 이것저것 추천하는 게 불편해요. 우리 일 방해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요. 쉼터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다른 승무원들이 토마스를 쳐다봤으며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표정이 굳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토마스는 코웃음을 쳤고 도움? 감시 같던데요. 우리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심하다고 느꼈지만 입을 열지 못했고 그저 서연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고 그녀의 눈빛이 조금 차가워졌지만 곧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해가 되셨다면 사과드려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쉼터를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토마스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저 사람 표정 변하는 거. 역시 뭔가 있어. 몇몇 동료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한 명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토마스는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라고 대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가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에 남았고 그녀가 정말 감시하려던 걸까 아니면 진심으로 도우려 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배 승무원 마르쿠스가 저를 따로 불렀고 조용한 곳에서 말했습니다. 안나, 오늘 일 봤어. 토마스가 너무 심했어. 한국 직원들 정말 친절한 거야. 내가 아시아 노선 10년 했는데 한국만큼 체계적인 곳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고 그래도 좀 과한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추천하고 계속 도와주려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쿠스는 한숨을 쉬며 그게 그 사람들 방식이야. 나중에 후회할 텐데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쉼터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연을 다시 봤고 그녀는 다른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를 보고도 먼저 인사하지 않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불편했지만 당연하지, 토마스가 저렇게 말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닷새 뒤 저는 다음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연의 추천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되라고 생각했고 일반 출입문을 사용했으며 평소처럼 짐을 챙겨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고 줄은 길었지만 이 정도야 어디나 비슷하지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토마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우리끼리 잘하면 되는데 뭘 굳이라고 말하며 앞서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는데 줄이 생각보다 훨씬 길었고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어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조금 초조해졌고 앞사람이 짐을 다시 검사받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다시 10분이 지나도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줄을 보니 가족 동반 승객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하며 짐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게 7번 출입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2줄에 서 있었고 다시 옮기기도 애매했습니다. 토마스가 뒤에서 투덜댔고 역시 혼잡하네. 저 한국 직원이 추천한 곳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데 40분이나 걸렸고 저는 땀을 흘리며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비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한 승객이 넘어졌고 짐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섰지만 직원이 즉시 달려와 도왔고 단 3분 만에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긴 하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서연의 추천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비행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엘라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은 엄마 잘 지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별일 없어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피곤했고 엘라는 엄마 목소리가 힘들어 보여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그래. 곧 돌아갈게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40분 동안 줄을 서던 기억, 옆줄의 가족들이 빠르게 지나가던 모습, 서연의 진지한 표정, 마르쿠스의 경고, 토마스의 비웃음이 뒤섞였고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뭘 놓친 걸까? 서연이 추천한 게 정말 도움이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40분 정도는 어디나 비슷해. 내 방식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고 눈을 감으려 했지만 서연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고 복도에서 마르쿠스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안나, 어제 괜찮았어? 들었어. 보안 검색에서 오래 걸렸다며라고 물었고 저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다른 승무원한테 들었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한국 직원들 말 들어두는 게 좋다고. 7번 출입문 썼으면 20분이면 끝났을 거야 라고 말했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분이요?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고 마르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나도 써봤거든. 가족 동반 전용이라 사람도 적고 직원들도 더 빨리 처리해줘. 너 어제 40분 걸렸지? 그 시간에 20분을 아낄 수 있었던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럼 서연이 정말 날 도우려고 했던 거네요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당연하지. 그래도 조심해. 다음엔 꼭 들어라고 다시 한번 조언했고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쉼터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연을 다시 봤고 그녀는 다른 승객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서연도 저를 보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를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쉼터 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고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더 일찍 가면 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고 마르쿠스의 20분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으며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자신감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역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맞았어라고 생각했고 토마스도 봤지? 우리가 알아서 잘하잖아라고 말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한국 노선도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쉼터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는 밝았고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라고 한 동료가 말했고 다들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서연이 다시 나타났고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안나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비행 때 7번 출입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동반 승객 전용이라서 대기 시간이 짧고 직원들도 더 세심하게 돌봐드려요. 딸 있으시잖아요. 저는 순간 멈칫했고 왜 굳이 그걸 추천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딸이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조금 경계하며 물었고 서연은 지난번에 전화 통화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엘라라고 부르시던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편했고 왠지 사생활을 침해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짧게 대답한 뒤 자리를 떴고 서연은 편하게 선택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친절이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뭔가 이상해. 내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혼잣말을 했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곳곳에 감시 장치가 보였고 안내 직원들이 계속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도 벽에도 심지어 화장실 입구에도 장치들이 달려 있었고 저는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걸 설치해놨을까? 승객을 믿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토마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봤지? 저 감시 장치들. 완전 감옥 같아. 자유가 없어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쿠스가 다시 저를 찾아왔고 손에 두툼한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나 이거 봐. 한국 공항 효율성 자료야. 범죄율도 거의 없어. 그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보여줬고 하루 23만 명이 이용하는데도 사고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 시스템들 때문이야. 감시가 아니라 보호인 거지라고 마르쿠스는 설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손이 떨렸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23만 명이나 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한 거야. 한국은 달라. 저 사람들 말 들어.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라고 대답했고 저는 깊은 동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도 내 방식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걸요라고 반박했습니다. 마르쿠스는 한숨을 쉬며 안나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야. 고집 부리지 마. 나중에 후회해라고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고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마르쿠스가 보여준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로라고? 말도 안 돼.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엘라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고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나 놀려.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안 도와줘. 저는 순간 패닉에 빠졌고 뭐라고?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뭐래? 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엘라는 흐느끼며 선생님이 나중에 해결해 준대.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애들이 계속 괴롭혀라고 말했고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곧 돌아갈게. 조금만 참아. 내가 학교에 전화할게라고 말했지만 딸을 도와줄 즉각적인 방법이 없었고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딸은 저렇게 힘든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복도에서 일어나려는데 서연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를 받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으며 괜찮아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라고 대답했고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공항에 긴급 통역 서비스도 있고 해외 문제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긴급 통역? 해외 문제도요? 라고 되물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승무원분들 가족 문제도 자주 도와드려요. 한국 공항은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딸이 지금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물론이죠.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공항 안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갔고 서연은 독일어 통역 직원을 단 5분 만에 연결해 줬으며 그 직원은 엘라의 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즉각 조치를 취했고 담임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고 이렇게 빨리요? 정말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한국 공항은 이런 일에 익숙해요. 승객과 승무원 가족까지 돌보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하루 23만 명을 돌보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지? 이건 공항 업무가 아니잖아. 제 개인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서연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고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안나 씨도 우리 승객이시니까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엘라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고 마르쿠스의 경고와 서연의 친절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방식인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쉼터에서 쉬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독일 공항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였고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공항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귀중품을 모두 잃었으며 공항 측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고 숨이 막혔습니다. 리포터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곳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감시 장치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직원들도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인터뷰가 나왔고 한 여성 승무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갑, 핸드폰, 여권까지 모두 도난당했어요. 공항 직원들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중에 처리하겠다고만 했어요. 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일하는 엄마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행도 취소됐고 모든 게 엉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빈 가방을 비췄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경직되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여성의 상황이 저와 너무 비슷했고 혼자 일하는 엄마, 딸을 키우는 처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만약 엘라가 연락이 안 됐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며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토마스가 옆에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고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유럽 주요 공항들의 보안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있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특히 승무원과 같은 직업군은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표적이라고? 그럼 우리는 매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렸고 쉼터에 모인 승무원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공항은 괜찮겠지?
한국은 안전하다고 했잖아 라고 물었고 다른 한 명이 모르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독일도 선진국인데 저런 일이 생기는데 한국이라고 다를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토마스는 침묵했고 평소와 달리 비웃지 않았으며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뭔가 놓친 거 아닐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요. 서연이 추천했던 출입문 곳곳에 배치된 감시 장치들이 다시 떠올랐고 혹시 그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가슴은 답답했으며 뉴스 속 여성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이 추천했던 출입문 곳곳에 배치된 감시 장치, 안내 직원들의 끊임없는 배려가 다시 떠올랐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걸까? 우리를 감시한 게 아니라 지켜준 거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멈춰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공항은 여전히 붐볐지만 질서정연했고 직원들은 계속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의 감시 장치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고 여기서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걸까? 정말 안전한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쉼터로 돌아왔을 때 마르쿠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안나, 뉴스 봤어? 독일 공항 그 사건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네, 충격이었어요. 너무 무서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쿠스는 한숨을 쉬며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한 거야. 한국은 달라. 여기는 정말 안전해. 저런 일이 안 일어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거든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의 말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기는 다른 걸까요? 독일도 선진국인데 저런 일이 생기는데 한국이 정말 다를까요? 라고 물었고 마르쿠스는 단호하게 직접 확인해봐. 서연한테 물어봐. 그 사람이 다 설명해 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뉴스 속 여성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엘라가 혼자 있는 모습, 제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여권을 잃어버려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악몽,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걸까? 서연의 친절을 왜 거절했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것,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사흘 뒤 저는 승무원들을 모아 모임을 가졌고 모두가 뉴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명이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저 사건 너무 무서워라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이 한국 직원들이 추천했던 것들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토마스는 침묵했고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연이 7번 출입문 추천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이제 궁금해요. 토마스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때는 과잉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한 명이 그 감시 장치들도 사실 우리를 보호하는 거 아니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고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던 거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고 공항 안내 데스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이 나왔고 서연 대리는 지금 업무 중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꼭 통화하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직원은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주세요 라고 대답했고 저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서연의 냉대가 느껴졌고 당연하지 토마스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저는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토마스도 서연을 찾았지만 같은 결과였고 그는 쉼터로 돌아와 무너진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진짜 바보였어. 그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저 사람 말을 안 들었을까? 왜 비웃었을까? 저 사람은 우리를 도우려 했던 건데.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침묵했고 쉼터는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 명이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라고 말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고 공항 복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으며 직원들은 계속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진심을 몰라봤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르쿠스가 쉼터로 들어왔고 우리의 표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늦었지만 다행이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라고 말했고 마르쿠스는 기다려봐. 기회는 올 거야. 하지만 진심을 보여야 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꼭 사과할 거예요. 꼭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토마스도 같은 표로 저도요. 제가 가장 심하게 굴었으니까라고 말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엿새 뒤 제 마지막 비행날이 다가왔고 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쉼터 문이 열렸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일어서며 서연 씨 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안나 씨 마지막 비행이시죠? 잠깐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있어요. 저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곳에 앉았고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나 씨, 제가 추천했던 7번 출입문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네 기억해요. 그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그걸 추천하신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습니다. 7번 출입문은 가족 동반 승객 전용 보안 검사줄이에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든 거죠. 대기 시간이 일반 줄의 절반이고 직원들이 더 세심하게 챙겨드려요. 안나 씨 딸 있으시잖아요. 엘라. 혼자 키우시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고 그게 배려였던 거예요? 저는 감시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한국 공항은 모든 승객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특히 가족 동반자들, 혼자 일하시는 분들,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은 더 신경 써서 돌봐드리려고 노력하죠. 안나 씨가 엘라 걱정하시는 거 봤어요. 전화 통화할 때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걸 의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고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손을 흔들며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문화가 다르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당신의 진심을 몰라봤고 동료는 당신을 공개적으로 무례하게 대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고 토마스 씨 말씀이시죠? 그분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저희 모두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대답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곳곳에 있는 감시 장치들 기억하세요? 안나 씨가 불편해하셨던 것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네, 감시당하는 기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유가 없다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예요. 한국 공항 범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하루 23만 명이 이용하는데도 말이죠. 독일 공항 뉴스 보셨죠? 승무원분이 모든 걸 도난당하신 거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저 시스템들 덕분이에요. 모든 구석구석을 지켜보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안내 인력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23만 명 모두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제로라고요? 23만 명이나 되는데 정말 제로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이에요. 한국은 다릅니다.
밤 11시에도 여성 혼자 걸을 수 있고 카페에 노트북 두고 가도 그대로 있어요. 택배가 문 앞에 놓여 있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길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리면 누군가 꼭 주워서 경찰서에 맡겨요. 이건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서로를 믿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승객을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처럼 대하고 가족처럼 돌봐요. 그래서 엘라 일도 도와드린 거예요. 안나 씨 가족이 힘들면 저희도 힘든 거니까요. 서연의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당신의 진심을 몰라봤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전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요. 이제 아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엘라 일도 그래요. 다른 나라였으면 며칠 걸릴 일을 당신은 단 10분 만에 해결해줬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는 완벽함,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 이게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역시 한국은 다르다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라고 말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 공항은 승객 가족까지 돌보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그게 한국 방식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라고 대답했고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는 무릎을 꿇고 서연 앞에 섰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무례했어요. 당신을 비웃고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당신의 친절을 감시라고 했고 과잉이라고 비난했어요.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토마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으며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세요. 토마스 씨. 괜찮아요.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토마스는 계속 고개를 숙였고 몸을 떨었습니다. 서연은 우리 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23만 명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니까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역시 한국은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달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연은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토마스도 같이 울었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후회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뒤 저는 독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 있었고 여전히 다른 승객들을 도우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안나 씨, 어서 오세요. 떠나시기 전에 와주셔서 기뻐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을, 한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라고 말했고 서연은 손을 흔들며 과찬이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당신이 해준 게 정말 많아요. 엘라 일도 그렇고 제가 한국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준 것도 그래요. 예전엔 한국을 그저 사람만 많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잡하고 복잡하고 불편한 곳이라고요. 토마스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한국은 혼잡한 게 아니라 활기찬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곳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한국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함께 사는 걸 좋아하고 서로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한국의 시스템만 대단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밤에도 안전하고 물건을 잃어버려도 돌아오고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도와주는 그 마음이요.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독일 뉴스 봤잖아요.
승무원이 모든 걸 도난당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믿고 서로를 돌봐요. 그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문화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문화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저 한국에 이민 오고 싶어요. 엘라와 함께요.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물론이죠, 안나 씨. 한국은 외국인 전문직을 위한 제도가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고 일정 연봉 조건만 맞으면 장기 체류가 가능해요. 승무원이시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꼭 알아볼게요. 꼭 올게요. 엘라한테도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돌보는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제 손을 잡으며 환영해요, 안나 씨. 언제든 오세요. 한국은 안나 씨와 엘라를 두 팔 벌려 기다릴 거예요. 우리 가족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평생 한국을 몰랐을 거예요. 평생 편견 속에 살았을 거예요. 평생 이 따뜻함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안나 씨는 마음을 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해낸 안나 씨가 대단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항을 떠나는 길에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3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직원들이 쉬지 않고 안내하는 모습, 곳곳에 감시 장치들이 승객을 지켜주는 모습, 모든 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이래서 한국이 선진국인가 봐. 이래서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구나라고 혼잣말을 했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 명 한 명의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들도 환하게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 저는 엘라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엘라, 엄마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서로를 돌보는 나라야. 밤 11시에도 혼자 걸을 수 있고 물건을 잃어버려도 누군가 꼭 찾아주고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대해줘. 23만 명이 매일 공항을 이용하는데 범죄는 거의 제로야.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한국에선 당연한 거야. 엘라는 눈을 반짝이며 엄마 그럼 우리 한국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갈 거야. 엄마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우리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안전하고 따뜻하고 서로 돌보는 그곳에서라고 약속했습니다. 후배 승무원들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전했고 한국 노선 받으면 무조건 가봐.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야. 처음엔 이해 못할 수도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마음을 열면 보여. 사람들이 진심으로 너를 돌봐주고 시스템도 완벽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따뜻해. 독일 뉴스 봤지?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 이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구나 싶었어. 이래서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구나 느꼈어 라고 말했습니다. 후배들은 제 말을 듣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언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빛도 달라지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이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엘라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연에게 이따금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는 언제나 따뜻하게 답장을 보내주며 필요한 정보들을 챙겨줍니다. 곧 만나요, 안나 씨. 한국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릴게요. 엘라도 꼭 데려오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드디어 진짜 집을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그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예요. 엘라와 함께 따뜻하고 안전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삶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